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현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기에 그날도 당연히 평온하게 지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등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마음이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냥 잠깐 정신적인 위로가 필요해.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위로라는 표현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혼자만의 휴식을 원한다는 걸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를 향했지만 그날 아침은 이전과 달리 자꾸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자주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 답답해서 잠깐 나갔다 오고 싶어. 그냥 걸으면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아내는 그렇게 집을 자주 나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말이 지나치게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진심으로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쩐지 준비된 듯한 기계적인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서너 시간 만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대개 늦은 저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귀가 시간이 밤 10시, 11시로 늦춰졌습니다. 그럴수록 아내 얼굴에는 점점 낯선 기운이 드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고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 이야기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웃으며 안부를 나누던 그 순간 친구가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지난주 금요일에 땡땡동 쪽에서 내 아내 본 것 같은데? 그 말이 제 심장을 덜컥 떨어뜨렸습니다. 땡땡동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지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상권처럼 보이는 동네였지만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별칭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은밀한 별명. 수많은 모텔이 몰려있는 탓에 겉으로는 조용한 거리 같아도 뒷골목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회원들과 대화하다가도 그 동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긴 워낙 모텔이 많아서 밤만 되면 분위기가 딱 달라져. 어떤 커플은 얼굴 반쯤 가리고 다닌다더라. 지인 만나기 딱 좋은 곳이라서 다들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 밖에서 보기엔 멀쩡하지만 여러 소문들이 도는 동네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그 말들이 막상 제 아내와 겹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이어야 했을까? 머릿속에서 아내가 말하던 정신적인 위로라는 단어와 땡땡동이라는 이름이 겹쳐지며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잡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땡땡동이라는 단어에 기이하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을 보자 차갑게 식은 한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수많은 목격담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땡땡 모텔에서 남자랑 여자 손잡고 들어가는 거 목격했어요. 카페 뒷골목에서 수상한 두 사람을 봤어요. 표정은 익숙한데 서로 눈치를 살피더군요. 낯설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인터넷 속 이야기들이 이제는 제 일상과 맞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늘 비슷한 변명을 했습니다. 산책, 독서, 카페. 하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지도에서 그 모든 장소는 우연히도 모텔 밀집 지역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앉아 있었다던 무인 카페는
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기 장소처럼 불리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 잠시 앉았다가 이내 함께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에게 다가온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조각들이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산책 같아 보이던 시간, 대화가 줄어든 이유, 휴대폰을 더 이상 테이블에 두지 않는 행동. 여기까지는 제 마음이 과하게 긴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동네를 선택했는가? 그 부분은 도저히 스스로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도 수없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제가 알던 그 사람일까? 저와 함께 웃던 사람과 친구들 앞에서 늘 배려 깊었다던 아내와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 그 다음 날 집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넘기지 말자. 단순한 상상에 머물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자. 눈으로 보고 사실로 확인하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의 그늘 아래 숨어있던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상황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참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엔 제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환한 얼굴로 왔어 하고 반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와 눈빛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그 반가움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전부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전의 활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침묵이 늘어갔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왜 요즘 그렇게 표정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아내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냥 요즘 마음이 공허해. 조용히 있고 싶어. 답답해서 좀 나갔다 올게. 그 말은 처음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누구든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혼자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자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라며 나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오는 일이 잦아지자 저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든가 보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외출이 같은 요일과 시간대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화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5시쯤 집을 나가 밤 10시나 11시쯤 돌아오는 패턴이었습니다. 시간은 일정했고 횟수는 잦아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산책이라고 보기에는 설명이 어려운 규칙성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외출한 지 한참 지나 제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분 내로 다시 걸려왔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가 늦었고 문자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야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제가 다그치듯 물었을 때 아내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 핸드폰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순간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늘 알림을 켜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연락이나 업무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 항상 진동이나 소리 알람을 켜두었는데 갑자기 습관을 바꿨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건 휴대전화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전화가 이제는 아내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에도 욕실 옆 선반에 올려두고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마실 때조차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무심코 잠깐 핸드폰 좀 줘봐. 확인할 게 있는데 내 폰은 방에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눈치를 보며 손을 움찔 떨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보내줄게. 뭘 보내려는 건데?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언가 선을 그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 안에는 저와 공유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또 다른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자주 누구를 만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며칠 전 땡땡동 근처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날 분위기가 좀 묘했어. 그냥 친구 같기도 하지만 둘이서 꽤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 여자가 웃으면서 남자 팔을 툭툭 치는데 솔직히 친구라는 말보다는 더 친밀해 보였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 정확히 어디에서? 지인은 잠깐 기억을 더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3일 전쯤이었나? 땡땡 카페 바로 옆 골목에서였어. 땡땡 카페. 제 머릿속에서 다시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모텔 거리 입구에 자리한 무인 카페. 지난번에도 아내가 혼자 있었다고 말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미 익숙할 만큼 소문이 많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외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내의 외출 패턴을 유심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일은 주로 화요일과 금요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전후, 귀가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복장은 점점 더 단정해지고 세련되게 변함, 향수 사용량 증가, 화장도 평소보다 진해짐. 이 모든 게 너무 뚜렷했습니다. 단순한 산책이나 휴식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된 행보였습니다.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퇴근 후 제가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고 말했을 때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오늘은 친구랑 약속 있어서 다음에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묻자 아내는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야. 요즘 힘들다길래라고 대충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인의 목격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라는 인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결정적으로 다음 날 저는 차량 관리 어플을 통해 아내 차량의 주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있다고 말했던 곳과는 전혀 무관하게 차는 모텔 거리 인근의 작은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즉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후로 아내를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말해도 예전에는 따뜻하게 파스라도 붙여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건조하게 병원 가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다고 푸념을 해도 나도 더 피곤해라며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관심과 애정은 분명히 제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바닥을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손에 잡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게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모든 패턴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차가운 시선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이제부터는 증거를 모으고 아내의 이중적인 삶을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 대신 냉철한 관찰, 믿음 대신 의심이 제 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로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외출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 너무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여기까지 온 이상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선 지 2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저는 마침내 차를 몰고 땡땡동을 향했습니다. 말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그곳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아내가 왜 하필 그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정말 단순한 산책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차를 몰고 큰 도로를 따라 진입했을 때 처음 보인 땡땡동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은밀하고 수상한 모습이 드러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로변은 다른 동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프라이드 치킨집, 분식집, 밥집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앞엔 퇴근길 직장인들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본다면 그냥 평범한 생활권 동네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 풍경만으로는 전혀 의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벗어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판들이 바뀌었습니다. 원색의 불빛에 묘하게 자극적인 이름을 내건 모텔 간판이 양옆으로 촘촘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수가 놀라웠습니다. 짧은 골목 하나에만 10여 개가 넘는 건물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자 그 수는 20개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멋쩍을 정도로 노골적인 단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크릿, 쉿, 그날 밤 파라다이스. 외부의 시선을 거부하겠다는 듯 담장을 높게 두른 곳도 있었고 주차장은 모두 번호판 가리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CCTV는 대부분 건물 모서리에 붙어 있었지만 그 각도가 어찌된 일인지 차량 번호판을 제대로 비추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든 세세한 장치가 이곳이 단순한 숙박업소 밀집지가 아니라 어떤 은폐성과 목적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기를 짓누르는 정적이 무서웠습니다. 겉보기엔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차량도 오갔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건물로 들어갔고 어떤 여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로비로 뛰어들 듯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진 건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차를 도로 옆에 세워두고 잠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양옆을 눈여겨봤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다른 방향에서 다가오다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텔 문 바로 앞에서 만나 곧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두어 번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착했지만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한참 대기하다 상대방이 오자 동시에 문을 통과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골목이 만남의 장소였고 저는 지금 그 현장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작은 무인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만 보면 평범했지만 유리 너머로 본 풍경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 여성은 테이블에 앉아 휴대전화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성이 다가오자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둘은 함께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바로 옆 모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제 속을 쿵 하고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내도 그 무리에 섞였던 건 아닐까? 저 역시 저 안에 포함된 장면 하나가 아니었을까?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이 교차했습니다. 차량으로 돌아와 앉았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오히려 제 속을 더 억눌렀습니다. 딱딱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정말 아내가 이곳에 있는 걸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땡땡동에 대한 언급, 경험자들의 후기, 사설 탐정들의 기록.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탐정사무소 블로그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낮에는 조용한 생활권이지만 오후 4시 이후부터는 특정 성격의 만남 장소로 변합니다. 무인 입장 시스템과 은폐성이 워낙 강해 증거 확보가 까다롭습니다. 또 다른 글에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외도 패턴은 대부분 요일과 시간이 고정돼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같은 요일, 특정 시간대, 그리고 같은 장소. 이 습관적인 패턴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기록해둔 아내의 외출 패턴.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전후 외출, 밤 10시나 11시 귀가. 평소보다 세련된 복장과 진한 향수, 달라진 화장. 전부가 정확히 그 글에서 말하는 정기적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단순한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이라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땡땡동을 몇 차례 더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CCTV의 위치를 확인했고 차량 주차 패턴을 눈여겨봤습니다. 블랙박스 각도도 바꿔보며 차량 이동을 분석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익명으로 공유된 사례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땡땡동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차량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수일 수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 작은 흠집, 창문에 걸린 방향제까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 차는 골목 끝, 무인 주차장에 조용히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엔 아무도 없었고 당연히 아내는 그 시간 그 거리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누구와 함께였을까요? 평소 들었던 의심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증거를 모아야 할 때라고. 내 감정을 넘어 부정할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제 두 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차량을 땡땡동 모텔 거리에서 직접 확인한 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확인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만으로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황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는 아내와 마주할 수 없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눈앞에 내밀었을 때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내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태연한 얼굴로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지만 제 귀에는 그 말조차 멍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차량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차를 늘 사용했고
그 경로를 확인한다면 일정한 패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내비게이션에는 클라우드 기록 기능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조작하다 보니 지난 3개월간의 운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두 요일에 반복적으로 찍혀 있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땡땡동 모텔 거리 인근이었습니다. 시간은 늘 오후 5시에서 밤 9시 사이.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려 10차례 이상의 기록이 반복적으로 그곳을 찍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로는 정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블랙박스를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소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는 루프 녹화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저는 그 설정을 살짝 바꿔 외장 메모리에 기록이 따로 저장되도록 조작했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수시간 동안 녹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온 후 저는 곧장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무심히 운전하는 아내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는 선명하게 땡땡동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모텔 인근 좁은 주차장 앞에 차를 세우더니 잠시 뒤에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탑승한 것입니다. 그는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고 아내는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대화도 없이 함께 차에서 내려 모텔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짧고도 강렬한 장면 하나가 제가 지금껏 의심해왔던 모든 걸 사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남겨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려 시도했습니다. 아내는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녀서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오래전에 함께 쓰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동 백업이 남아있을까? 저는 몰래 접속했습니다. 몇 차례 오류 끝에 놀랍게도 백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원된 메시지 내역을 보는 순간 온몸이 식어버렸습니다. 삭제된 대화들 속에서 낯선 이니셜 K가 있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명백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숨이 트였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어. 문장들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상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그 사람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낯설고 서글픈 표현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남의 그림자처럼 대화 속에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통화 기록도 복원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K라는 번호와 통화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균 통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길게는 40분에 이르렀습니다. 그 통화가 오고 간 시간대는 제가 회사에 있거나 아내가 집에서 혼자 있던 때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통화 기록을 추적하자 번호는 시내 한복판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소 직원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장을 입은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상담소 대표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첫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진짜 상담을 경험하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하던 정신적 위로라는 말은
결국 이 남자와의 은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불륜, 위로가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금액은 부담됐지만 이 상황에서는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이 촬영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땡땡동의 무인 카페에서 만난 뒤 아무 말 없이 함께 골목 안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아내,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들은 자연스러웠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모든 게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제 손에 남은 것은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간 소송 전문으로 알려진 이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들을 조심스레 내밀자 그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 소송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상대 남자는 상담사로서의 윤리 위반이라는 문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은 벅차게 뛰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오히려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차량 GPS 기록, 반복되는 땡땡동 정차 열건 이상, 블랙박스 영상, 아내와 남자의 동반 장면, 백업 문자 삭제된 은밀한 메시지, 통화 기록, 반복된 정기적 연락, 탐정 촬영 영상 현장에서 함께 골목을 들어가는 장면. 그 자료들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진짜 무장을 했구나. 더 이상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가진 증인이구나.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주 잡아야 할 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제가 믿어왔던 가정의 붕괴였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아내가 어떤 변명을 하든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추궁의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을 겁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처음 알게 된 순간 제 온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아이클라우드 복구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익명의 이니셜 K. 그리고 그 번호를 추적해 나왔던 이름은 시내 한복판에서 운영 중인 한 심리 상담소 대표였습니다. 저는 이미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아내와 함께 차에 탑승해 모텔로 향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석자가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이 현실로 굳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던 정신적 위로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전문직 이미지로 포장된 남자였던 겁니다.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단정한 얼굴, 진지한 눈빛으로 찍은 프로필 사진. 상담소 웹사이트 첫 화면에는 당신을 이해하는 상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을 회복하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그는 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를 빙자해 다정한 말을 건네며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이 아니라 파괴였고 위로가 아니라 기만이었으며 공감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이름과 상담소 위치, 그리고 활동 내역을 모조리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직업적 정체를 알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치명적입니다. 상담사의 위치에서 만난 내담자와 사적 관계를 맺었다면 윤리적 문제까지 문제가 됩니다. 상간 소송뿐 아니라 그 사람의 커리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걸 확신하는 듯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립스틱 색을 바꾸고 향수를 뿌리며 차림새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엔 이미 위선의 가면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단순히 블랙박스나 문자 탐정의 영상이 아니라 제 두 눈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겠다고. 그날 저는 퇴근 후 곧장 모텔 거리 인근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날 그녀가 나타날 확률은 높다고 봤습니다. 패턴은 언제나 같았으니까요. 옆자리에는 이미 사설 탐정이 준비를 마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와 캠코더가 가방 안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차량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차였습니다. 제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차량은 은밀한 주차장 구석에 조용히 주차되었습니다. 곧 운전석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늘 그렇듯 세련된 차림이었고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듯 시선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야상 점퍼 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제게는 이미 수차례 기록 속에서 마주한 얼굴,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능숙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아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주저없이 우산을 펴들며 그녀의 어깨에 씌워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은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탐정은 곧바로 촬영을 시작했고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삼키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잠시 작은 대화를 나누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곧장 모텔 골목 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스친 미소, 그의 당연한 듯한 태도. 그 모든 작은 디테일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발이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오직 두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외쳤습니다. 즐겁습니까?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었고 남자는 놀라며 우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위로랍시고 서로 만나고 몰래 숨어 다니면서 더 변명하실 겁니까? 손에 쥔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블랙박스 영상, 차량 GPS 기록, 문자 복구 내역, 통화 내역, 심지어 CCTV 영상까지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거짓말할 공간도 없습니다. 아내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울먹였고 남자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마저 저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무너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증명이고 심판으로 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날의 모든 모습은 탐정의 카메라에 명확히 기록됐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물증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했고 상간남 소송에 반드시 그를 끌어들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승입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상간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할 테니 더 이상 법정 공개는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가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는 입장이니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상담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제 아내를 유혹했고 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합의금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을 파괴한 범죄였습니다. 덮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담소는 웹사이트가 내려갔습니다. 주변 업계엔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윤리적 위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그는 모든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미 모든 게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보강하고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밤을 기억합니다. 비 내리던 거리,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던 뒷모습, 제가 외친 한마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치열한 전쟁터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를 함께 목격한 순간 모두가 명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추측도 의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은 제 눈앞에서 가차없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속을 차지한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깊고도 무거운 증오와 동시에 차갑게 가라앉은 각오였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울며 불며 서로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단계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치밀하게 준비된 절차와 무너뜨릴 수 없는 증거, 그리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집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나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제 손엔 이미 확보한 사진, 블랙박스, 문자 복구 기록, 통화 내역, 탐정 촬영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3천만 원 이상 가능하고 부부 관계에서의 책임 문제도 명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남자는 상담사라는 특수 직업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사적 불륜이 아니라 직업 윤리 위반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액수나 승패보다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거짓말로 저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불안 속에 지내왔는지를 세상이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느렸습니다. 준비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상대 측에 소장을 보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내는 여전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그 모습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어쩌면 아내는 눈치를 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토록 차갑게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사실을. 그녀는 여전히 나 잠깐 다녀올게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며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모습조차 이미 기록 속에 남아있는 증거의 연장이었습니다. 법적 과정에서 첫 번째로 진행된 건 가정법원에 제출된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공식적인 소장을 작성하면서 저는 수십 차례 문장을 고쳤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붉은 펜으로 그 문장을 밑줄 쳤습니다. 아이 양육권 문제도 병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와 상대방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유책 배우자로 양육권을 갖는 건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건 아내였습니다. 적어도 아이만큼은 저에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상간남 상대의 정면 대응이었습니다. 탐정의 촬영 장면, 블랙박스에 잡힌 영상, 문자와 통화 기록. 모든 증거는 법적으로도 강력했습니다. 소장은 곧 법원으로 향했고 상대와 그의 변호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움직임이 왔습니다. 상대 남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그의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할 테니 법정 공개는 피하게 해달라.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인물이었기에 만약 이 불륜이 세상에 드러나면 다시는 심리상담 업계에서 얼굴을 내밀 수 없을 테니까요. 평생을 쌓은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합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짓은 한 사람의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겁니다. 상담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접근한 당신의 행동은 위선이고 범죄에 가깝습니다. 저는 당신을 반드시 법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겁니다. 그 말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선언하는 다짐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방에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문서, 녹취록. 하다못해 메모 하나까지 빠짐없이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의심과 불안에 잠 못 이루던 제가 이제는 진실을 무기로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정도로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이전엔 무심하게 아니면 차갑게 굴던 그녀였지만 소장이 도착한 날 이후로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짓으로 버텨온 위선의 무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자 아내는 식탁에 앉아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눈치를 살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저는 아무런 반응 없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섞을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저 소리일 뿐 행동이 증명하지 못한 말은 쓰레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겉보기엔 같은 집, 같은 공간이었지만 사실상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무너진 후회 속에 웅크려 있었고 다른 한쪽은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점차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처음에는 발을 빼고 싶어 했지만 쌓인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전략은 관계는 있었지만 단순한 위로였다는 식으로 사안을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사진과 영상, 반복된 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그들의 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합의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그 거리, 우산을 함께 쓰며 골목으로 향하던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 그 뒷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결심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무기로 바뀌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끝까지 상대를 무너뜨릴 그 무기를 정교하게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결국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긴 법정 싸움과 수많은 대면 끝에 모든 것은 마침내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륜 당사자들은 여전히 저항하려 했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쌓아둔 증거는 산처럼 단단했고, 거짓은 언제나 허술했습니다. 상간 소송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문자와 통화 기록, 탐정의 사진들. 그 모든 것은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히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순간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고 상담사였던 그 남자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끝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심리 상담소는 사건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내담자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상담을 빙자한 접근이라는 불신이 번졌고 결국 그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상담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업계협회에서는 윤리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그는 다시는 심리 상담사라는 명함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마저 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불러온 파멸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처음 법적 절차가 시작될 때만 해도 아내는 좁은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흔들림 없었고 거짓말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로 판정받았고 재산 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전해지자 회사는 조직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조용히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이 양육권을 지켰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쪽이 아내임을 분명히 했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저와 함께하는 삶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제 곁에 남게 됐고 아내는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종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위로였는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었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기만 할 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줄 말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서뜨린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쌓아올린 믿음이었고 가정이었고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정, 아이, 직장, 신뢰. 그녀는 스스로 파괴한 잔해 속에서 홀로 남아야 했습니다. 사회도 가족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저는 마침내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결국 내가 이긴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불륜 앞에 무너지는 건 누구 한쪽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남자, 아내,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정을 지키려 버텼던 제게 남은 건 길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 남자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저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가정은 둘이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을 놓는 순간 그 끝은 파멸뿐입니다. 분류는 잠깐의 위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직장, 신뢰, 가족, 아이, 그리고 자신마저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삐걱이는 균열 하나가 끝내 어떤 붕괴를 불러오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잠깐의 위로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배신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아이와 제 삶은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그 남자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차이는 순간적인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